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강연을 맡게 된 디지스트 레인지과학 전공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문재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 들었던 내용 간단하게 좀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오늘은 이제 질풍노도, 여러분들 자녀들이죠. 자녀들을 도대체 어떻게 그럼 이걸 좀 잠재워 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간단하게 먼저 이제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의 뇌 발달에 대해서, 그리고 칭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그런 뇌 보상회로, 그리고 그럼 어떻게 칭찬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칭찬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겪고 있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좀 이해하려고 하면 바로 뇌 발달의 단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 뱃속에 있을 때 아이들은 이제 파충류의 뇌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실제 그 상황이 되게 되면 이제 이 파충류의 뇌는 생명에 관리된 부분만 하죠. 그래서 생명이 위급하면 이제 생각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에 필요한 일만 하기 때문에 인지적으로는 거의 아무런 기능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단계를 넘어가서 태어나서 첫 번째 이루어지는 일들은 감정의 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에 반응을 하게 되고, 엄마랑 눈을 맞추고, 손으로 이제 곤지곤지를 찢고, 이런 반응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감정적인 반응이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본인이 이제 감정도 키우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지식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단계는 여전히 감정에 관한 것들만 움직이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충동 조절 같은 게 일어나게 되는 것들은 이제 컨트롤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기는 본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능적으로 내가 좋은 것만 하고, 내가 기쁜 것만 하고, 이제 그러는 단계죠. 내가 싫은 것들은 잘 안 하게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실 그렇게 살 수 없죠. 이 세상은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사는 세상이 되면 좋겠죠. 그런 세상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은 이제 이성의 뇌, 영장류의 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상태로 되게 되면 이제 사고나 판단, 이해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 때 결국은 변연계에서, 즉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본능과 이성 간의 충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고 싶은데 사실 하면 안 되고, 또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싶고, 그런 일들이 자꾸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 이제 부모님들하고의 갈등의 요소가 되고, 사회하고도 갈등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슬기롭게 잘 넘은 사람들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회인이 되지만, 이 시기를 잘 넘지 못한 학생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어두운 시절을 보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사실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어머님들처럼 중학생 학생들의 경우에 많이 나타나게 되죠. 요즘은 사춘기가 빨리 온다고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뇌 발달상으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빨리 온다기보다는 실제 정상적으로 일어난다면 한 중학생 때, 중학교 한 2학년 때쯤,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돼서도 그러면 철이 안 난 학생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다른 방법을 써야 되고요. 그래서 그 시기 때쯤의 학생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이 학생들이 그 시기를 잘 넘어가야 이제 세상에 필요한 사람들이 되고, 결국 자기가 되고 싶은 그런 일들을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뇌 발달 단계를 이해를 하시고, 바로 질풍노도의 시기는 결국 감정과 이성의 충돌이다 하면, 내가 어떻게 칭찬을 하면 이 학생들을 달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이제 어머님들이 오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마냥 다 받아주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 마냥 억누르는 게 좋지 않겠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뒤에 이제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보상회로라는 걸 이해하시면서 이제 칭찬에 대한 기술을 오늘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좌뇌하고 우뇌 부분의 양쪽 내 공통적인 그런 굉장히 균형 잡힌 발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간단하게 그냥 어머님들이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칭찬을 할 때도 이 좌뇌와 우뇌를 고려한 칭찬을 해야 됩니다. 지적인 칭찬과
감정적인 칭찬 부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학생이 기쁘고 또 지성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엄마가 분명히 칭찬하긴 하는데 왜 하지? 그러면 이 학생들은 이제 나중에 이상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나는 분명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엄마는 그냥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차갑게 그냥 잘했다고 하면 이제 학생은 별로 자기가 잘한 거에 대한 보상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음이 좀 씁쓸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말을 또 안 듣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맞춰서 자네하고 은혜에 맞는 그런 칭찬들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다시 하겠지만 이제 칭찬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 칭찬 부분은 뭐냐면 학생들이 했던 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죠. 자기의 스스로 서 있는데 자기 스스로 칭찬을 받으려면 내가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일을 해서 기쁜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자네 운해를 잘 활용하는 그런 칭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죠. 저번에 말씀드린 내용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을 드리면 시냅스 발달에 따라서 적기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부분 변연계를 잘 다스리는 감성 교육을 해야 된다는 부분. 또 대뇌피질을 발달시키는 그런 이성 교육을 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자네 운해를 함께 잘 발달하는 그런 이제 전내 교육을 해야 되는 것, 그러면 가소성에 따른 그런 적정 교육, 적정한 시기 때 해야 되는 그런 교육들을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생체 시계를 이용한 일주기 맞춤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요. 학생이 제 시간에 자면 부모님도 제 시간에 주무실 수 있습니다. 가장 답답한 부모님들이 애들 못 자게 하고 본인들도 못 자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가장 답답합니다. 제 시간에 자게 하고 부모님들도 주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기를 잘 맞춰서 움직이게 되면 온 가족이 편안합니다. 자, 그러면 보상회로에 대해서 뇌 보상회로가 아마 칭찬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보시면 저런 것 기억나시죠? 저게 뭐라고 저거 하나 받으려고 정말 힘들게도 사셨죠? 그죠? 근데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또 자녀들이 저거 안 받아오면 속상하시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게 바로 이제 주는 보상이죠. 그런 어떤적인 보상의 의미이고, 칭찬을 가장 쉽게 해주는 칭찬이죠. 그러면 이제 저걸 위해서 열심히 이제 학생들은 자기가 시간을 내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되죠. 여기 보다시피 꼬마애도 걔가 저렇게 자기 잘해주면 좋아합니다. 걔들끼리도 칭찬을 열심히 하면은 다 좋아지고, 표정 좋죠? 이제 행복해 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싫어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책도 나왔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래서 뒷부분에 다시 간단히 설명드리겠지만, 동물들에게 있어서, 교육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보상입니다. 그래서 아마 돌고래쇼나 펭귄쇼 같은 거 보시면 뭐 하나 잘하고 나면 정어리 하나씩 주죠. 그거 안 하면은 다음번부터 절대로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보상이죠. 근데 이제 사람은 그런 먹을 거를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칭찬에 이제 보상이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부모님들께서 부모님들이 결국 어린 시절로 돌아가셔서 저 참 잘했어요. 저거를 받았을 때 뭐를 하셨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많은 부류가 있으실 거예요. 혼자 들여다보고 너무나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바로 이제 어머니한테 들고 뛰어가는 사람도 있고, 친구한테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그 사람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지만 가장 오래 남은 거는 결국 내가 뭔가 노력을 했는데 선생님이 저걸 찍어주었을 때 혼자 느끼는 굉장히 만족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어린 학생들이, 여러분들 자녀들이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칭찬의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본인 스스로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상은 부모님의 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학생의 뇌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보상 조치의 발견은 굉장히 우연한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쥐의 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쥐의 뇌에 일정한 데다 전극을 꽂아서 계속 자극을 주었는데, 굉장히 1950년대니까 별로 그렇게 과학적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원하는 데다 여기저기 막 꽂아놓고 쥐들을 하다가 어느 한 쥐가 굉장히 특이한 반응을 보이는 걸 이제 발견한 거죠. 저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걸 쾌감이라고 느끼는 거는 이제 나중에 알게 된 내용이고요.
실제로 보니까 여러 군데 꽂아놨는데 다른 쥐들은 대부분 다 꽂아놓으면 불편해합니다. 뇌 안에 뭐가 꽂혀 있으니까. 뇌는 고통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뇌 안에다 침을 꽂아놔도 별로 아파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뭐 머리 위에다가 뭘 꽂아놨는데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계속 불편해하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유독 그 굉장히 별 탈 없이 돌아다니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올스라고 밀러라는 이 교수님 두 분이 뭐를 했냐면 그 전극에 자기가 지금 쥐가 보면 앞발로 지금 버튼을 누르고 있죠. 저 버튼을 누르면 전기가 흐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뇌에 전기가 짜르륵 가는 거죠. 그러면 저 부위가 아닌 다른 곳에 꽂혀 있는 쥐들은 강그러집니다. 그래서 다시는 저 버튼을 만지지 않는데 이 쥐는 신기하게 계속 가서 무려 3,000번을 가서 눌렀다고 합니다. 먹는 것도 잊어먹을 정도로. 그래서 저기가 뭘까? 이제 그렇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동물은 이제 굉장히 말 그대로 동물적이니까 그 싫은 건 죽어도 안 하죠. 좋아하는 것만 하죠. 그러니까 저기가 아마 쾌감을 느끼는 곳이 아니겠나 해서 쾌감 중추 또 이제 보상 중추라고 이름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기는 결국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쥐가 쾌감을 느끼는 곳입니다. 근데 쾌감을 느끼는 건 뭐냐면 주고받고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슨 행동을 했을 때 반응이 뇌에 딱 오기 때문에 그 반응 때문에 좋아서 자꾸 누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게 많이 가게 되면 중독입니다. 그래서 사실 마약이나 이제 뭐 그런 것들에 중독이 되는 것들도 결국 이거랑 똑같은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쾌락중추나 보상중추라고 하게 되는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도파민은 이제 각성 물질인데요. 실제 뇌 안에서 이제 도파민이 나오게 되면 이제 그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제 세로토닌하고는 좀 다른 그런 내용인데 도파민은 뭔가 했을 때 반응이 왔기 때문에 뇌 전체 세포가 행복해지면서 이제 그 부분을 자꾸 자극하려고 하는 욕구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쥐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그러면 사람한테도 혹시 있지 않을까? 하지만 뭐 사람한테 저렇게 아무데나 전기를 꽂아가지고 해볼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그 뇌졸중을 걸린 환자들을 봤을 때 저 부위에 해당하는 부분만 이렇게 뇌졸중이 생기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모아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은 저 부분이 망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별로 보상적인 그런 쾌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최근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이제 장치가 생겨서 그 부분에 이제 어떠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보상 회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됐고, 간질 환자 중에서 간질 환자가 생기게 되면 이제 뇌를 열어서 안에다 전극을 집어넣어서 이제 원하는 그 부위를 찾아서 간질을 치료하게 되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이런 곳을 건드리게 되면 환자들이 굉장히 뭐 사실 머리 드러내고 앉아 있는데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그 의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취도 시키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 뭐 되게 기분이 안 좋겠죠. 보이지는 않지만 뭐 서걱서걱 버걱버걱 막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런데 이제 어느 부위를 건드리니까 이분이 웃고 막 미소 짓고 되게 좋아하니까 그 부위를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제 이 바로 쥐에 이거와 해당하는 같은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배 쪽 피계 영역이라고 하는 도파민 신경이라는 바로 이제 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서 이제 모든 신호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자극은 여러 가지입니다. 눈으로 봐서 즐거운 거, 손으로 봐서 즐거운 거, 만져서 즐거운 거, 뭐 먹어서 좋은 것, 냄새를 좋은 것도 다 되고요. 들어서 기분 좋은 것도 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자꾸 이제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뇌의 앞쪽 부분, 전두 전야 쪽으로 가게 되면 이게 결국은 뭔가 이거 반대로 의욕적으로 내가 이거를 받아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결국은 중독의 좋은 쪽이죠. 그래서 일 중독은 좋은 게 아니네요. 그죠? 그래서 뭐 무슨 일을 할 때 이렇게 학생들 보면 이렇게 몰두해가지고 깊숙이 매달려 있는 학생들 보면 바로 이제 이 회로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마 이제 부모님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상중추 당연히 그렇겠죠. 이렇게 기쁨을 주는 회로가 있으면 그 슬픔을 주는 회로도 있겠죠. 그래서 두 개는 지금 보시면 두 개가 양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 쪽에는 이제 고통 네트워크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쾌락 네트워크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제 고통 네트워크는 어떤
여러분이 뭐 나중에 칭찬하거나 무슨 일을 했었을 때 고통 네트워크가 작동하지 않도록 해주면 앞으로 그런 쪽 일을 자꾸 하려고 하겠죠. 반대로 이제 쾌락 네트워크 쪽으로 작동하게 하면 그 일을 자꾸 반복해서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균형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 자녀 교육이나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 평소 생활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고통 네트워크는 당연히 뭐 육체적 고통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느끼게 되면 지금 보시는 붉은색으로 표시된 저 세 부분 지역에 있어서 수간지 회색질이나 시상 또는 그 등 쪽, 앞 그 피질 쪽 부분이 그 활성화가 되면 굉장히 뭐 고통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불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비슷한 일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죠. 이 회로가 형성이 되기도 하고요. 또 싫어하는 또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또 한 가지는 사회적 소외입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라는 느낌, 또 내가 이제 왕따 당하는 게 가장 흔한 일이겠죠. 학생들이 그 왕따를 당하게 되면 저 부분이 활성화가 되면서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몸으로 느끼는 고통하고 거의 같습니다. 육체적 고통과 사회적 소외가 느끼는 고통은 같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만 뇌에서 느끼는 그 고통의 강도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근친의 사별입니다. 그래서 뭐 부모님이 당연히 돌아가시면 슬프죠.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하는 거와 거의 같은 정도의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건 싫어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아마 집에서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보면 그렇게 뭐 왜 나만 시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자녀들 중에 특히 둘이 있는 집은 왜 언니는 안 시키고 왜 오빠는 안 시키고 나만 시켜 그런 사람들 불공평한 대우를 받으면 몹시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싫어하는 거는 뭐 전체적이겠지만 비교받는 건 항상 싫어합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열등하게 비교를 받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그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 옛말에도 있는 것처럼 뭐 돌 던진 사람은 모르지만 그 돌에 맞는 개구리는 죽는다고 하는 것처럼 부모님들은 이제 평소에 그런 자식이니까 믿고 또 애정이 있으니까 그냥 하는 한마디가 자식들한테는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느꼈을 만한 그런 고통을 그 여러분들 자녀가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고통 네트워크는 되도록이면 이제 활성화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 반대로 이제 좋아지는 거는 당연히 몸이 편해지면 좋아지겠죠. 그래서 육체적 쾌락 같은 경우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좋은 평판을 받으면 되게 좋아합니다. 뭐 참 잘했구나. 뭐 아까 말하는 참 잘했어요 받으면 좋은 평판이니까 기분이 좋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평하게 일이 다 와. 그랬고 삼형제 너희 하나씩 각각 나눠 해. 그러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나는 공평하게 대우받았다고 생각해서 막내들은 좋아합니다. 윗사람 아마 장남들은 싫어하겠죠. 불공평한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하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협력할 때도 굉장히 좋은 부분을 받고요. 또 굉장히 놀랍게 자선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자선 냄비에 돈을 넣게 되면은 느끼는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굉장히 뿌듯하죠. 안 뿌듯하세요? 뿌듯하죠. 사실 그러면서 굉장히 본인이 그렇지만 사실 저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그 사람하고의 비교입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불행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런 약간 나쁜 마음이 있죠. 그게 바로 다음 부분에 있는 겁니다. 남의 불평을 고소해야 하는. 그래서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이유입니다. 근데 재미있게 독일 말로 뒤에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샤덴프로이드라고 하는데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는 독일어에도 있는 그런 속담인데 그게 사실은 뇌 때문이에요. 뒤에 이제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은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대상이 서양 사람들은 자기 자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이 세운 목표보다 못하면 되게 슬퍼하는데 한국 사람들이나 특히 동양인들은 그런 반에서 몇 등 했니? 전교에서 몇 등이니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애가 스스로 내가 요번에는 50등이었으니까 20등으로 올라가겠다고 목표 세우는 건 중요하지 않고 반에서 그냥 그 학생이 20등 하면 부모님이 힘들죠.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려고 하는 자기 스스로에게 목표를 세워서 올라가는 게 이제 서양 학생 자기 자신과 자기를 비교하는 그런 게 훈련이 잘 되는 반면 이렇게 우리 동양인들은 특히 남한테 보이는 내가 어떤 건지
그런 거에 대한 부분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셨다시피 쾌락 네트워크 중에서도 사실 우리가 별로 권하면 안 되는 부분은 사실 이제 남의 불행을 고소해야 하는 저런 부분들은 이제 똑같은 그런 쾌락 그 네트워크라도 활용을 하면 별로 이제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보상 중추회로에 대해서 몇 가지 큰 두 가지 실험이 있었어요. 이 내용들을 좀 보면, 이제 2005년도에 둘 다 하버드에서 나왔던 실험인데, 되게 재밌습니다. 양쪽 두 개가 완전히 반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위에 부분은 먼저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이제 엄마의 칭찬을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자녀에게 이제 들려주면서, 그거를 이제 아까 말한 fMRI라고 하는 뇌 속을 들여다보는 그런 장비를 통해서 얘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위치적으로 보면 전두엽의 바깥 위쪽 영역인 이제 DLPFC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성의 중추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또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곳인데 이 부분이 되게 활성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엄마의 칭찬이 왜 나를 엄마가 칭찬할까에 대한 걸 일단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야단 맞았을 때 보였던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닫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엄마의 칭찬은 일단 부정적인 생각을 싹 걷어가게 했다는 거죠. 하지만 한 가지 여기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여전히 이 어린애는 왜 엄마가 나를 칭찬했을까 하는 거에 대한 걸 궁금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뒤에 다시 칭찬의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의 하버드의 이제 스트라우스 박사 연구팀에서는 이렇게 화난 얼굴을 보이면서 야단치는 소리를 듣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얘네들의 그러니까 학생들의 그런 뇌를 촬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가지 굉장히 특징적인 부위가 굉장히 활성이 됐는데 첫 번째는 갈등 조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갈팡질팡하는 그런 부분, 활성되는 그런 뇌의 부분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혼나고 있는 게 왜 혼나지? 이제 그런 데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왜 나한테 이렇게 막 화를 낼까? 그런 것들이죠. 또 역겨움을 나타내는 부분. 그거는 이제 당연히 싫은 소리 들으면 싫겠죠. 그러니까 역겨움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당연히 앉아서 이제 누군가가 화를 내니까 내가 상호작용하는 부분들을 봐야 되겠죠. 왜 나한테 이럴까? 왜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그 다음에 이제 정서나 기억 중추 부분이 이제 총동원이 돼서 실질적으로 보면 전부 다 부정적인 부분들만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난 얼굴이나 이런 야단치는 거를 듣게 되면은 결국 이제 부정적인 것들이 간다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서는 조금 말씀드릴 거는 위에 거는 좋고 아래 거는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 부분은 왜 칭찬을 해야 되는지 또 왜 칭찬을 받고 있는지를 꼭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설명을 해주는 연구이고요. 아래쪽 거는 반대로 여기에서 이해를 할 수 있다면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싫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을 다시 맞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똑같은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상중추회로의 그런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들을 잘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굉장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다 아시는 사람들이죠? 부러우세요? 네. 네, 금나나 양은 과거 출신이고 의대도 안 가고 하버드에서 박사까지 따고 얼마 전에 굉장히 좋은 논문 냈다고 또 신문에도 크게 대서특필됐었던 그런 학생이죠. 미스코리아까지 하고 로이킴은 잘생기기도 했는데 노래도 잘하는데 공부도 잘하죠. 김연아는 말할 것도 없고 김태희는 모든 여성들에는 미움을 받고 있고 남성들은 사랑을 받고 있죠.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주인공했던 엄시환이 같은 학생도 실질적으로 전교 1등까지 했었던, 그래서 엄친아 계열로 다 지금 들어가 있죠. 자, 여기 보면은 부럽죠. 그죠? 예, 부러우면서 두 번째 드는 마음이 뭐죠? 자식들이 밉죠. 그죠? 그게 이제 사실의 엄친아의 비밀을 보면,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은 엄친아는 어떻게 보면 골라내셨지만 실제로 보면 그거는 만들어낸 허상이고, 저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들을 엄친아라고 생각할까? 그걸 한번
가끔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뭐 물론 당연히 그러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여기 계시니까 제가 간단한 실험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자녀 그 단점에 대해서 5가지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손 들어보십시오. 5가지 내 자식의 단점 5가지가 다 떠오른 사람은 손을 딱 들어보십시오. 대단한 부모님들이십니다. 예. 제가 다른 데 다니면 5초 내에 모두 손을 드시는데 대단한 부모님들이십니다. 그러면 간단히 줄여서 그러면 세 가지 생각나시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3가지. 네, 한 절반 이상 분들이 한 3, 4초 내에 드셨거든요. 자, 그러면 내 자녀의 장점 3가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손 들어 보십시오. 네, 거의 뭐 한 4, 5초 정도 걸렸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오신 어머님들은 사실 제가 강의를 할 필요가 없는 분들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훌륭하신 부모님들이고요. 실제로 평균으로 보면 단점 5가지 집으라고 하면 5초 내에 손 다듭니다. 장점 5가지 이야기하라고 하면 1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 그 엄친아의 가장 큰 비밀은 뭐냐면 내 자식의 단점과 남의 자식의 장점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엄친아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그 내막을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 뇌는 항상 비교합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대상을 잘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뇌는 비교하면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비교를 하게 되고, 앞에 말씀드린 그 샤덴프로이드라고 하는 쌤통 이론 때문에 일단 비교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 보고 행복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대상의 엄친아는 불행히도 자기 자식을 타겟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죠. 그 여러분들 이제 바깥분들이 항상 남의 집 바깥분보다 못한 것 같고 자식도 못한 것 같고 뭐 다 힘들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사실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근데 최근 고대에서 나온 연구를 보면 한국인들이 그 남들하고 이렇게 타인하고 비교하는 걸 봤더니 미국인들보다 한 3.5배 정도 남의 시선을 더 많이 의식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비교를 하되 내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남하고 비교하는데, 더 나쁜 거는 그렇게 남의 자기의 단점과 남의 장점, 내 자식의 단점과 남의 장점,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항상 본인은 항상 불행하고 항상 화가 나고 항상 밉죠. 대상들이. 그죠?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것이 바로 이제 엄친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자녀들의 장점을 잘 찾아보다 보면 그동안 그 자녀들이 갖고 있는 장점은 결국 부모님들의 장점입니다. 그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심어놓은 좋은 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 대부분의 애들이 나쁜 점 밖에서 배워온다고 생각하시죠.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학생들이 그 실제로 뭐 집에서는 부모님의 굉장한 관리를 받을 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이제 밖에서 세상을 만나면서 뭐 흥미 때문에 배워오기도 하고 또 잘못 배워오는 일들도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결국은 이제 칭찬을 하려면 이제 이 대상을 이제 잘 알아야 되는데, 칭찬에 대한 힘에 대해서 가장 그 잘 썼던 책은 뭐 여기 그림에도 나오지만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 책이 갑자기 각광을 받은 건 어느 미국의 기업체 그 중역이었던 웨스 킹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되게 일이 안 풀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머리 좀 식히려고 사실 이제 그 쇼에 갔는데, 범고래라고 하는 굉장히 큰 돌고래보다 이제 약간 큰 건데 그 한 3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고래들이 이제 뭐 이렇게 딱 그 조련사들이 얘기하면 뭐 춤도 추고 뭐 공도 막 몰고 다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가서 물어봤더니 뭐 사람하고 똑같죠. 뭐 칭찬하면 지네들이 안 움직이겠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자기를 한번 돌아다 보니까 회사에서 항상 자기 직원들한테 화만 냈지 한 번도 칭찬한 적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갑자기 거기서부터 깨달아서 본인이 이제 칭찬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해서 이제 저 책까지도 냈지만 바꾼 다음부터 생산성도 굉장히 올라가고 직원들이 당연히 뭐 자기 CEO를 존경하기 시작하니까 기업에 대한 이미지도 높아지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일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칭찬은 고래를 이제 춤추게 하기도 하지만 실제 돌아오는 거는 자기한테 결국 돌아온다는 거죠. 이제 그 기쁨을 찾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귀엽죠? 저 때는 다 귀엽죠. 이제 14, 5살 돼서 저러면 화나죠. 자, 생각하셔야 되는 건 칭찬이라는 거는 어느 대상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뇌에서 시냅스가 있다는 거랑 똑같은 이론이죠. 칭찬을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칭찬을 받는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칭찬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결국은 칭찬해도 소용이 없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이거는 제가 EBS에 나왔던 방송은 제가 조금 감명을 받아서 받아온 내용인데, 정말 우리 애들이 정말 행복한가 하는 것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는 2010년도 평균이 한 35% 정도, 85% 정도가 애들이 행복하다고 하는데, 네덜란드나 핀란드, 뭐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그런데 우리는 53.9%입니다. 우리 애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게 대부분인 거죠. 그리고 실제 순위를 좀 전체적으로 봐도 우리는 뭐 중국하고 일본한테 미치는 그런 102위입니다. 지금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애들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복하지 않은 학생들이 하는 일이 행복한 일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면 집이라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집안에서라도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행복할 수 있게. 그래서 어머니들을 왜 애들이 공부하게 될까? 왜 애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를 한번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면 고3 성적이 고1 때보다 한 2등급 이상 향상된 학생들에 대해서 내가 공부하는 이유를 한번 뒤져봤답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모든 학생들 몇 등급에서 몇 등급으로 올라갔든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학생들의 성취 돌기 제1순위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지금 60%, 73%, 뭐 65% 나오는 모든 가장 높은 막대는 결국 학생들이 자기가 성취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내 꿈, 남의 꿈이, 엄마나 아빠 꿈이 아니고 내 꿈입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죠. 그래서 동기는 자기 만족이 한 70% 정도 됐고요. 방법은 자기 주도형 학습을 한 학생들이 약 78% 정도가 됐습니다. 결국은 내 꿈을 내 스스로 꾸며가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칭찬을 해주거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 그런 뇌를 기쁘게 하는 그런 학습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왜 공부할까에 대한 거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이 그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학업 성적이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해봤어요. 부모님의 부류는 딱 두 부류입니다. 왜 공부하는지 알려주는 부모와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부모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대부분 아랫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머님들이 하고 계신, 아마 오늘 여기 계신 어머님들은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라 대부분 위에 해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 왜 공부를 할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님들은 자녀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가 왜 공부하는지 궁금하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공부할까가 궁금한 그런 부모님들은 학원 강사하고 대화를 열심히 합니다. 어떻게 가르치실 건지, 어떻게 내 애를 성적을 올려줄 것인지. 매일 하시지만 당황스럽죠? 두 번째, 내가 왜 공부할까를 가르쳐주는 부모님은 자녀들하고 앉아서 자녀들의 꿈 얘기를 듣습니다. 네 꿈은 뭐니? 이거 해서 뭐 할 건데? 그런 걸 물어보죠. 근데 어떻게 공부를 잘 시킬까? 공부하는 그 부모님은 일단 강사를 찾아가서 학습 계획이 어떻습니까? 뭐 이 학원은 도대체 뭘 가르칩니까? 얼마 만에 수학이 올라갑니까? 하는 계획을 열심히 물어보죠. 마지막으로 보면 왜 공부할까를 걱정하는 부모님들은 자녀의 건강을 고민하고 어떻게 공부할까를 고민하는 부모님들은 강사들에게 홍삼을 사다 주죠.
당황스러우시죠? 실제로 저도 많은 설문을 조사하면서 이런 답이 나오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실제로 보면 어떻게 공부할까를 가르치는 부모님들은 자녀가 없어요. 그 안에. 왜냐하면 내가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자녀는 내 꿈을 이루는 도구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강사한테 얘기 들으면 자녀가 들은 거나 똑같아요. 근데 사실은 아니죠. 그죠? 학생이 강사를 만나는 일은 중요한 일이겠지만 엄마가 만나는 일은 힘들겠죠. 대학 같은 경우에서도 최근에 저희 이제 친구 교수님들하고 몇 번 만나면 이제 대학교 1학년 입학하고 나면 어머님이 전화해서 혹시 무슨 책으로 배우냐고 애를 미리 공부를 시키겠다 그래서 교수님 되게 당황을 하시는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웃으시지만 이제 고3이 자녀들이 되고 나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자녀들이 왜 공부할까? 그거를 깨닫게 되면 모든 일이 해결이 다 끝납니다.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의 대상은 나는 내 꿈을 이루기 싶어서 지금 안달복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해줘야 되는 칭찬의 그런 내용도 뻔한 거죠. 그죠? 그걸 알기 시작하면. 그리고 엄마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이제 부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는 처음에 이제 영아기 때는 보호자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걸음마기가 되면 양자가 되고요. 이제 유아기가 되면 훈육자가 됩니다. 열심히 가르치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세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스스로 자기 길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학년기에 들어가게 되면 부모님은 격려자로 빠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가 되게 되면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마지막에 부모랑 자식이랑 끝까지 행복하게 잘 살려면 동반자가 돼야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자식들하고 살기 힘듭니다. 그죠? 이 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모님들이, 특히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가 고등학교, 대학생이 돼도 양육자, 걸음마기에 있는 저 단계에 있거나 훈육자의 역할을 하려고 들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거는 뇌의 발달이나 여러분들의 역할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많이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표시에는 미국 엄마라고 나왔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영국 엄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국 엄마는 우리 아이는 가로라고 써놨죠. 나이 3이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엄마는 my child is my life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는 내 삶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녀를 떠올리라고 하고 지금 내 영상을 찍으면 한국 어머니나 영국 어머니나 거의 똑같은 곳에서 활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엄마나 영국 엄마나 내가 자식이라는 거의 개념은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양육 방법에 대해서 좀 한번 보면 가슴에 확 와닿으시죠? 보시면 엄마가 옷을 입히고 있고 엄마가 밥을 먹이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자기가 양말 신고 자기가 앞에 나가서 우유 집어서 자기 우유 먹습니다. 그죠? 이 교육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 올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애 그림을 보여줬지만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중학생 애들 아침 먹이려고 뛰어다니시고 하고 계시죠. 지금 영국의 애들은 4살, 5살만 돼도 자기 거 자기가 찾아 먹고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이제 한국 엄마랑 영국 엄마는 다른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남한테 보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 단추를 삐뚤게 매거나 양말을 뒤집어 신고 가지 않았으면 원하는 건데 영국에서는 그 학생이 양말을 뒤집어 신고 가서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고 다시는 그렇게 양말을 신지 않도록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 가정의 차이점이죠. 그리고 우유를 자기가 가져와서 먹지 않으면 자기가 앞으로 먹을 걸 찾지 못한다는 걸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주 길게 자녀에 대한 교육을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이쪽 부분이 다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챙겨주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어떤 걸 주는 것보다 애정을 주는 부분을 더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그래서 이제 한국 엄마랑 영국 엄마에 대해서 좀 조사한 최종 이제 결과들을 보게 되면 영국 엄마들 특히 영국 엄마들이죠. 영국 엄마랑 미국 엄마는 차이가 많습니다. 영국 엄마들은 때립니다. 때려도 나라에서 아무 말 안 합니다. 미국은 때리면 큰일 나지만
그래서 영국 엄마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 절대적 이익이라는 건 뭐냐면 내 애가 세운 목표에 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 잘해서 내 자식의 목표에 이르는 걸 원합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상대적 이익이라는 거는 내 자식이 남보다 잘해서 올라가길 바랍니다. 내 자식이 똑같은 성취지만 다르죠. 그거는 절대적 이익을 배우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스스로 자존감을 세우게 되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상대적인 거 하게 되면 항상 옆 사람을 쳐다보게 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데 남이 없는 이제 자기 스스로 뭘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목표는 남이 세우는 거를 나는 따라가 왔기 때문에 자기의 목표를 세울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 엄마랑 영국 엄마랑 다른 점인데, 오늘 계신 분들은 영국 엄마 쪽에 더 가까우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녀들은 결국은 이제 내 자녀는 부모들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우등생과 열등생이 되는 우등생 부모, 아마 어머님들 한번 보시면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도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대화법을 사용하시나요? 오늘부터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잘하고 왔을 때 거봐, 내가 준비한 대로 하니까 잘 되잖아. 그러니까 네가 한 대로 하니까 잘 되잖아. 자, 열등한 부모님은 자녀를 비난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작은 할 말을 못 하게 되죠. 그래서 거봐,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다 되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성취를 했지만 두 번째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 학생은 다음부터는 자기가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좋은 일이니까. 그죠? 그리고 제일 나쁜 말은 옆집 철수 봐라. 그러면 애들은 되게 화를 많이 내죠. 그래서 여기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풍노도의 있는 이 학생들은 감정과 이성을 매일 부닥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감정에 힘을 실어주면 결국 이성을 넘어서 그냥 질풍노도에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학생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하면 안 되는 일을 했었을 경우에 그 일을 하면 본인의 자존감이나 본인의 본인이 다른 그런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잘 깨닫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칭찬할 때 가장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되는, 앞에까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칭찬해야 된 대상인 아이들에 대해서 봤고, 이제는 칭찬하시는 대상인 어머님들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제일 첫 번째, 자녀는 본인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본인의 투영도 아니고 본인의 꿈을 채워주는 사람도 아니고 본인의 목표를 대신해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자녀는 자녀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가장 인식하시고요. 그 다음에 학습 스타일을 좀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시대도 변해요. 옛날 같으면 저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학생 애들이 헤드폰 끼고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는 거를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적응되어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는 차라리 이렇게 헤드폰 끼지 말고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게, 사실 저는 이제 어차피 신경과학 하는 사람이니까 이쪽을 보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명이 와서 실질적으로 청력 상실이 오는 젊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헤드폰을 끼고 듣느니 차라리 그냥 보통 스피커로 음악을 듣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으니까. 아무튼 학습 스타일은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하시고, 어머님이 개의 건강을 망가뜨리는 그런 것들만 하지 않도록 그렇게 가이드를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제일 나쁜 말은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우리 공부할 때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별로 그렇게 교육적으로도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자녀의 능력에 맞는 기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시면 굉장히 자녀들의 장점이 단점보다 부각됩니다. 그리고 성적표보다는 노력을 칭찬해 주시길 바라고요. 답답하시죠? 내가 몰라서 안 하나 그러고 계시죠? 그렇지만 하나씩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2번이나 써놨지만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건 가장 중요합니다. 식사상에 옛날에서도 다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나왔던 것처럼 같이 밥 먹으면서 오가는 이야기,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런 것들 공부하라고 방에다가 음식 갖다 주는 것은 그거는 정말 부모님이면 하면 안 되는 행위입니다. 애 건강에도 안 좋고 결국 가족에 대한 행복에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매일 하지 못하더라도 가족끼리 꼭 함께 식사하는, 그러면서 하루 있었던 일 가볍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집에서 스트레스 주지 말기라는 거는 쓸데없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스트레스 없이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스트레스를 너무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부터 막 잔소리 터져 나오면은 힘들어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없게 하고, 저는 숙면의 그런 전도자이기 때문에 푹 자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부모님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들이 자는 시간에 자줘야 부모님들도 주무시고 부모님도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자는 시간에 푹 잘 수 있도록 해주고 잘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칭찬의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자녀의 특성에 맞춰서 칭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옆집 철수랑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녀들, 그리고 칭찬한 일이 생겼을 때는 그때 즉각 칭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너 그거 한 일 참 잘했어. 그러면 전혀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왔을 때 딱 그때 칭찬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잘한 걸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엄마가 칭찬할 때 뇌에서 움직이는 거는 이성적인 부분을 움직인다. 왜 나를 칭찬하지? 근데 그게 납득이 안 되면 다음번에는 이상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정확하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한 점을 칭찬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거의 불문율이겠죠.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칭찬받는 걸 좋아하고 공개적으로 비난받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칭찬은 많은 사람 앞에서 하시고, 이렇게 꾸짖을 일이 있을 때는 단둘이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반대로 하십니다. 집에 데려와서 우리 새끼 그러고 칭찬하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넌 내가 왜 그러니? 그러면 애들이 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부분, 그리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애들이 갖고 있는 자기의 성취 동기는 내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알아주는 거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 대하듯이 해야지 옆집 철수 칭찬하듯이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대충 잘했어. 그러고는 방문 빵 닫고 들어가시면 애들은 다시는 칭찬받을 일 안 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해 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마인드로 항상 이렇게 자녀들 쳐다보시면 칭찬할 일도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해주시면 좋고, 또 학생들이다 보니까 힘든 일이 많겠죠, 대부분. 그러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격려를 해주는 것도 되게 좋은 칭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실패나 실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애들이죠. 그래서 아마 가장 흔한 예로 시험 보고 와서 학생들이 가장 부모님한테 시험 못 본 이유 대라 그러면 엄마 내가 밀렸었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래서 원래대로 했으면 내가 되게 잘 봤는데, 그러면 일단은 공부를 많이 해서 밀려 쓰는 바람에 이번에 성적이 안 좋았구나. 그 부분을 짚어주시고, 그러나 똑바로 이렇게 좀 조심해서 이렇게 밀려 쓰지 않도록 하면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바보같이 밀려 썼다느니 아니면 그런 얘기를 하시면은 이제 또 사이가 안 좋아지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어머님 스스로, 부모님들 스스로 자기 스스로 칭찬하는 버릇. 그래야지 자기가 어떤 칭찬 받을 때 좋은지 알죠. 그래서 어떤 칭찬을 받으면 좋을지 본인 스스로 꼭 칭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긴 시간 동안 내가 꼼짝 않고 듣다니 참 나는 대단해. 그렇게 스스로 칭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그냥 예를 드릴게요. 도대체 그럼 어떻게 칭찬하란 말이야? 그러실 테니까 몇 가지 예를 드리면, 자녀들이 뭘 해갖고 오면, 어머, 내가 해냈구나. 그러면 애들이 당연히 좋아하겠죠. 또, 오늘은 내가 최고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최고가 아니라 오늘은 내가 최고다. 그리고 난 내가 해내리라 믿었어. 이런 얘기 하면 이제 자녀들이 굉장히 이제 감동하죠. 그리고, 대단한 걸? 그러면은 뭔지 몰라도 자랑스러워 합니다. 그죠? 그리고 너 스스로가 생각해도 네가 참 대단하지, 자랑스럽지, 그런 이야기 하는 것도 되게 좋고요. 조금
부모님들 마음에는 좀 안 들었지만 애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올 때가 있어요. 뭐 엄마 내가 이 정도 했는데 그러면 괜찮아 그런 정도 하시면 이제 애들은 아 내가 뭐 좀 더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내가 자랑스럽구나 그런 얘기. 그래서 좋아 잘했어 뭐 계속 힘내자 오늘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열심히 하는 우리 아들 딸을 보니 기분이 너무 좋구나. 여기 쫙 다 보시면 알다시피 대상은 학생입니다. 그죠? 칭찬하는 사람의 그 사이에 어머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엄마가 시킨 대로 하니까 내가 해냈구나. 엄마가 시킨 대로 해서 내가 최고다. 뭐 엄마가 시킨 대로 했더니 너가 잘 되니까 자랑스럽지 않니? 그러면 칭찬으로 별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 자녀에 대한 칭찬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사실 뇌 앞에서 말씀드린 보상회로가 작동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도파민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런 회로가 형성이 되는 거죠. 한번 회로가 형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을 반복으로 해서 그런 회로가 계속 활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전기자극기를 3,000번 누른 쥐처럼 여러분 자녀들은 계속 이제 본인 스스로 자존감을 느끼면서 그런 일을 반복해서 계속 하겠죠. 그래서 사실 칭찬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과 칭찬은 결국 자녀들이 행복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자녀가 행복한지 알아보려면 행복의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비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준비하다가 찾은 그 시인데 그걸 아마 이 부분이 되게 저는 많이 가슴을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제 행복은 비교를 모른다라고는 박노해 시인의 시인데 보면 나의 행복은 비교를 모르는 것, 나의 불행은 남과 비교하는 것. 남보다 내가 앞섰다고 미소 지을 때 불행은 등 뒤에서 검은 미소를 지으니 이 아득한 우주에 하나뿐인 나는 오직 하나의 비교만이 있을 뿐. 초록색하고 이제 빨간 부분이 제가 이제 어머님들이 자녀들을 생각할 때 한번 해보시면 좋을 생각인데 어제의 나보다 좋아지고 있는가? 어제의 나보다 더 지혜로워졌고 어제보다 더 깊어지고 성숙하고 있는가? 어린애들은 매일매일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앞에 말한 질풍노도의 시기에서 감정과 이성의 싸움에서 매일매일 힘들게 한 걸음씩 나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장 중요한 나의 행복은 하나뿐인 잣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행복은 많은 가치가 있고 또 어떤 걸 이루는가는 그 개인의 목표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의 잣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떤 걸 하고 싶다고 할 때 본인의 마음이 또 부모님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걸 한번 들어보고 또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뭐 아마 지금 우리나라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그 부모님한테 왔다면 부모님한테 무지하게 속 썩이는 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그런 스티브 잡스 같은 학생이 될 수 있었던 거는 결국은 이제 세상이 정한 잣대를 벗어난 거죠. 명문대학교 졸업생이라는 잣대를 벗어나니까 본인이 갖고 있던 그런 엄청나게 많은 재능을 꽃피운 거죠. 그런 것처럼 나의 행복은 하나뿐인 잣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나의 불행은 세상의 칭찬과 비난에 울고 웃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자녀들을 보면서 몹시 힘든 것들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것들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와 시간 많이 보내시면서 그 자녀들이 지금 엄청나게 힘든 그런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지금 감정과 이성의 싸움을 매일매일 하면서 스스로를 억누르고 있다는 걸 아시고 또 자녀들이 충분히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옆에서 그렇게 지켜봐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는 자녀이고 어머님들은 어머님들이고 그리고 그 자녀가 자기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자기 자존감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데까지가 부모님의 역할이고 그 다음부터는 세상의 한 사람으로서 같이 동반자로서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들 아주 오랫동안 여러분들 자녀와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